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지능, 두 번째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5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오며 가면 자꾸 생각이 날 거야. AI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세상 변화가 이렇구나. 조금 보일 텐데 그걸 좀 더 이제 남의 이야기나 외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한테 땡겨서 몸에 차곡차곡 쌓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풀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이겁니다. 35개 질문. 만약에 뭐 시험 문제를 제가 이 과목에서 제가 내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낸다라고 하면 저 그거 내고 싶어. 어떤 문제에 대해 답을 쓴다라기보다 김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35개 질문 중에 1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워딩은 달라도 돼. 어떤 게 있을까? 또 10가지 적고 추가적으로 김상균 교수가 얘기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질문, 너의 고민 5가지가 더 뭔지 물어보게끔 질문. 그 질문을 만드는 게 이 시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의 질문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뭔가 이게 정답입니다 주장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거든요. 70대가 제가 앞서 뭐 수명이 증가한다고 했지만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 100세까지 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학자들은 120세도 가능해. 또 어떤 학자들은 생각보다 고민이 약간 느려. 95세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숫자를 딱 못 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목록을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거 온라인 수업이지만 오프라인에서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는 보통 제 질문 카드 들고 다녀야죠. 가방에, 수업 가방에 카드 쫙 펼쳐놔. 마치 이렇게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뽑기처럼 뒤집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견 중엔 내가 이제 신문에서 봤던 거, 수업 시간 들었던 거, 또 본인의 생각, 뭐 추측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런 것으로 나누다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나는 못 봤는데 이런 지식도 어디 있구나. 서로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수업 중에 온라인이니까 이걸 못하겠지만 이런 질문들을 머릿속에 넣고 다니면서 주변 관찰하시고 또 친구들하고도 이 시대 변화나 AI 변화에 대해서 가끔씩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AI 얘기가 따분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재밌는 포인트도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카드를 한번 각인시켜 주려고 이미지를 띄워놔 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둘러앉아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영화 만들기. 우리 수업에서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학생들, 대학원생들이고 했던 건데, 저 이제 AI를 경영대학원, MBA 과정이라고 하죠. MBA는 여러분들이 아직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경영학 석사 과정입니다.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평일 저녁, 주말에 와서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꽤 힘들어요, 사실은. 주말에 공부 몰아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 6시간 연강을 막 들어와야 돼, 주말에 와가지고. 힘들어.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저는 들어왔을 때 AI를 알려주는데 제가 맡고 있는 AI 수업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업, 30명 데리고서 수업 진행합니다. 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처음에 놀래. 과제를 주는데 제 수업 과제를 뭘 주냐 하면 영화 만들기를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AI 많이 쓰겠지만 갑자기 지도교수가 수업 시간에 영화 만들어 오세요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부담스럽잖아. 근데 주제를 보면 조금 더 부담이 증가해. 영화인데 뭐 그냥 마음대로 영화 만드는 게 아니라 테마가 있어. 나를 주인공으로 한 나에 대한 이야기. 이 영화.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소개서 쓸 때 보게 되면 보통 지금도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 이건 그렇게 쓰면 안 돼. 뭐냐면요. 나는 뭐 어느 동네에서 뭐 이렇게 엄격한 아버지야, 뭐 친절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군대 갔다. 다 필요 없어. 다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태어나는 거고 남자면 군대 가기도 하는 건데 그 일반적인 다 빼버려야 돼. 근데 이제 이 영화 만들다 보게 되면 한 10%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나에 대한 영화를 도대체 뭘 만들까?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반에는 딱 질문을 받으면 영상, 이펙트, 동영상 이거 고민하는데 막상 저는 잠깐 그거 지워버리고 어떤 영화의 시납시스, 어떤 영화의 흐름을 갖고 이야기 끌고 갈 건지 이거 고민해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딱 막혀요. 그 부분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AI는 제가 이번 강의의 테마가 뭐였어요? 제목. 두 번째 지능이죠. 인간한텐 첫 번째 지능, 한 가지 갖고 살아온 역사가 30만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20년, 30년 되는 거잖아요. 이 30년 동안 여러분 살아왔지.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문서 만들고 읽고 할 거예요.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삶에서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써가지고 나의 삶을 분석하거나 정리해본 경험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저는 사실 옛날 사람이니까 국민학교 때 일기도 방학 때만 한 거 있으니까 그때 썼던 거 말고는 중학교 간 다음부터는 또 역사 배워도 뭐 이렇게 남의, 사실 내 역사는 아니잖아. 100년 전, 500년 전 역사. 나한테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런 거 하고. 대학원 가서 뭐 하면 맨날 데이터 분석해 숫자 넣고. 그게 뭐 내가 살아왔던 궤적이나 내가 생활하는 패턴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 고객, 또 실험 데이터 이런 것만 분석을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못했어. 그런데 두 번째 지능 시대에 왜 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까? 첫 번째 지능으로 살아왔던 산업화 시대는 주로 효율, 데이터, KPI 최적화 이런 거의 시대였어요. 특히 인문사회 계열 전공하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던 용어일 겁니다. 경제학, 경영에서 KPI 나오고 뭐 밸런스드 카드 나오고 그치 수치 맞춰가지고 기업 잘 돼야 되고 이런 거. 첫 번째 지능으로 그거 했어요. 조금 더 사람들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뭐 감성공학, 뭐 CX, UX, 고객 경험 이런 거 했어.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고객에 대한 경험을 강조했지.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만나는 수많은 직장인들 고객 경험에 대한 고민, 뭐 최적화에 대한 고민, 더 중요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나의 업이 나하고 맞는 걸까? 나는 이걸 하고자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하고 살아온 걸까? 어떤 친구들은 돈은 교수님 많이 버는데 1년에 뭐 연봉 1억 얼마예요? 정말 많이 벌어. 근데 회사가 재미없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 또 같은 동기였는데 나는 무슨 뭐 사회 어떤 단체 같은 데서 일하는데 1년 연봉 2천 얼마밖에 안 돼. 굉장히 좀 급여가 적어. 근데도 굉장히 행복해. 근데 이 행복이 정말 나한테 맞는 행복인지 모르겠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이라는 데가 한 번 들어가면 뭐 죽을 때까지 다닌 직장은 없어요, 이제. 그런 직장은 국내에서 보면 아주 특수한 직종만 그래요. 철강이나 무슨 정유사.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직장들을 보면 이제 뭐 근속연수가 15년, 20년? 진짜 없어요. 대기업 근속연수도 5년 안쪽으로 들어왔고 중견기업이나 소기업들은 근속연수가 심지어 1년 반 막 이래요. 계속 바뀌어줘야 돼. 이 바꿀 때 중요한 게 뭘까? 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 자기의 정체성, 비전, 가치관, 나한테 맞는 삶은 무엇일까?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어르신들은, 저도 어른이지만 이런 얘기, 배부른 소리 한다고. 배부른 소리도 맞긴 맞아. 근데 왜냐? 예전에는 첫 번째 지능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산업화 시대 뭐 감성공학 해가지고 막 꾸려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지금 두 번째 지능이 있잖아요. 두 번째 지능이 산업화 시대 이거 엄청 잘해요. KPI 데이터 최적화. 두 번째 지능 이거 좀 해. 감성공학적인 것도 두 번째 지능이 잘해. 그럼 우리의 두 번째 지능 갖고서 좀 더 시간을 써볼 건 뭘까? 시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바로 이제까지는 못했던 나에 대한 이해를 깊게 딥다이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을 수업에서 논하거나 이제 직장인들한테 말하면 과거에는 좀 사람들이 공허하게 받아들였어요. 교수님 좀 좋은 얘기지만 당장 오늘이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오늘이 힘든 건 일이 많아서 일은 내일도 많을 거야. 일은 모레도 많고. 힘든 건 사실 일의 무게보다 나의 무게를 내가 온전히 쥐고 있느냐, 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영화 작업을 하고 났더니 많은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처음에는 이걸 왜 하는지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당연히 뭐 프롬프팅, 뭐 영상, 음악 다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기술 늘어난 거 좋아. 더 중요한 건 살면서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영화를 꼭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AI 써가지고 리포트 빨리 쓰기 뭐 이런 것만 자꾸 하지 말고요. 나를 분석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좀 더 성공하게 되면 언론에서 찾아와서 인터뷰하고 막 할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전까지는 누구 하나 나에 대해서 안 물어보거든, 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오히려 AI랑 함께 해보면 정말 삶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추천해 주는데 이건 대학원 버전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작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진기행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사실 20대 청년들한테는 썩 인기가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김승욱 작가님의 작품인데 저의 어릴 적보다도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우리나라 중에 뭐 작품 속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순천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어떤 삶의 허탈함, 좀 고뇌, 좀 약간 뭔가 늘어지는 분위기도 있고 약간 로맨스도 나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에서 AI 수업에서 이 작품을 써요. 뭐 어떻게 쓰는 걸까? 학생한테 이걸 들려줍니다. AI로 이제 레코딩 된 걸 들려줘요.
그러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 작품 잘 읽었다,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런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감정 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쫙 띄워놔요, 화면에. 27개짜리 감정. 뭐 불안, 분노, 로맨스, 좌절, 뭐 이런 감정들이 쫙 써 있어. 그러면 감정 분류표를 이제 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을 해보게 합니다. 3가지의 상위 감정. 어떤 사람은 이 작품을 보고서 나는 뭔가 불안과 분노, 좌절을 느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안도와 로맨스를 느꼈다. 이렇게 설정이 좀 달라요. 중요한 건 나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걸 맞춰보는 걸 제가 한번 게임처럼 진행해 봅니다. 근데 중간에 그럼 옆에 사람 보고서 표정만 보고서 못 맞추니까 소설 읽고 나면 제가 이제 간식 시간을 일부러 줘요. 20, 30분 동안 음료나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작품과 관련 여러 가지 얘기 편하게 수다 떨어봐라. 그럼 이제 그때 옆에 사진 엿들면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 순천에 살았기 때문에 작품의 공간이 막 그려져요. 또 어떤 친구는 소설 속에 있는 이 상황이 실제 내 지인들한테 발생해서 너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막 얘기를 해. 이렇게 20, 30분 얘기를 해요. 소설 읽었고 이야기 나눴고 이런 1시간을 보냈는데 그럼 그 정도 가지고서 내가 만약에 함께 소설을 경험했던 나의 감정을 뺀 다른 4명의 감정을 3개 맞춰볼 때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무진기행이 조금 낯설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봤던 연애 드라마, SF 드라마 그런 짧은 클립 상상을 하고서 나랑 같이 리포트 쓰고 있는 옆에 친구 또는 부모님, 동생 떠올려 본 다음에 그 사람은 이 작품을 경험했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맞춰보는 거예요. 보통 이거 맞추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제 예측을 해보라고 제가 먼저 시킵니다. 몇 개나 맞출까요? 라고 하면 다 맞추면 12개죠. 4명이 남아있고 있으면 4명 곱하기 3개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최대치는 12개. 가장 못 맞췄을 때 빵! 0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3분의 2는 맞추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3분의 2 맞춘 사람은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지난학기에 30명 데리고서 이 작업을 수업 시간에 해봤더니 다 맞춘 사람이 나왔어요. 딱 한 명.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직장에서 하는 역할이 만족이 되냐? 직장 되게 좋아하냐? 했더니 쏘쏘래. 제가 농반진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바로 테헤란로 근처더라고 직장이. 거기 때려치고 나와서 회사 앞에 돗자리 깔라고 돗자리. 그 정도로 딱딱딱 집어내는 거면 이건 거의 신기가 있는 거다. 30명 중에 한 10명은 빵점입니다. 빵점. 하나도 못 맞춰요. 예. 그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교수님 저 혹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 거는 아닌데 이 실험을 어떤 빙자한 워크숍을 자꾸 하는 이유는 인간이 특히 현대인이 상대의 감정을 얼마나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산업혁명기 이야기하죠. 그때의 철학은 인간과 동물의 육체 노동을 기계한테 맡겨서 생산을 효율을 높인 겁니다. 지금 지적혁명, 2번째 증기혁명기에도 우리는 초반부다 보니까 원래 했던 그 효율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산업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하면 이제 지능의 어떤 풀이 넓어졌으니까 그동안 놓쳤던 인간적인 감정, 정서, 철학, 공감, 비전, 의지 이런 것들 좀 더 산업에도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왜냐? 내가 이미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을 오래 써오면서 사람들하고의 깊은 교감력이 상실됐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여전히 이 얘기 들어도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페이스북 친구, X의 친구, 스레드의 친구가 몇 명인데 그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데 감정을 못 읽어낼 리가 없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험해보면 아닙니다. 다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깊은 교감을 한 게 아닙니다. 현대인의 소셜미디어 기반의 소통은 얇고 넓어요. 수많은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굉장히 기능적이에요. 여러분이 카카오톡만 봐도 하루 중에 엄청나게 많은 빨간불이 올라오잖아. 대화하고 막.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 중에 절반은 어때요? 다 그림이에요. 상형 문자. 좋아요 버튼 버튼으로 누르고. 나머지도 보면 좋아요, 응응, 크크. 넘어가. 응응. 사람 만나면 응응이라고 대화해요, 실제? 안 하잖아요, 우리가. 좋아요, 교수님 너무 맛있었어요. 리포트 좋아요. 어때요? 좀 힘들었지만 해볼만 했어요. 표현이 풍부하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AI 시대에 오히려 많은 기능적인 것들을 AI가 해주니까 우리는 감정이 빈 부분을 더 인지를 하고 이걸 채워나가는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제가 AI 가지고 이거저거 해봐라 라고 하는 저는 AI를 갖고 뭘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만 설명해 볼까 합니다. 화면 속에 나와 있는 기억의 낙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재미난 소설이에요. 작가가 김상균, 저예요. 제가 쓴 소설인데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뭐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픽 했을 수 있는데 진짜 재밌어. 재밌다는 게 증명이 돼. 증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의 원작 부분의 초대작입니다. 아시아에서 매년 50개의 소설 뽑아가지고 전시하는데 초대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실제 읽어보면. 근데 제가 이걸 왜 썼을까? 저는 이제 당연히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수, 인지과학, 뇌과학, 경영학, 산업과학 이런 거 전문학교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인지과학, 뇌과학을 어려워해요. 재미없어해. 저는 이거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유튜브도 찍어보고 했지만 약간 다른 길을 한번 뚫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흥미로운 이야기에 빠져드니까 소설로 과학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문제는 제가 소설을 배워본 적도 없고 전문 소설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AI가 딱 나왔잖아. AI하고 함께 소설을 써가니까 너무너무 힘이 됐어요. 여러 가지 도움 받았지만 제가 실제 이렇게도 해봤어. 소설은 실제 한 두꺼운 책 하나로 나오려고 하면 20만 자 정도 써야 돼요. 그런데 한 10,000자 정도 썼을 때 저한테는 첫 위기가 왔어요. 10,000자 정도 썼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 작업을 내가 괜히 시작했나? 그렇게 앞부분 쓴 다음에 AI 딱 입력했어. GPT한테 실제. 전체 완성본은 아니고 앞부분인데 한번 여러 관점에서 좀 얘기 좀 해줘봐. 그때 얘기해 준 게 이런 식이었어. 교수님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네요.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이 그때 이체 GPT가 지적해 준 게 이거였어요. 소설의 설정을 보게 되면 이 소설이 주인공들의 연령대가 20대 후반이어야 된다. 맞아 실제. 그런데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한국 사회에서 50대 남자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어떤 작가분한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주인공 이름 만들기 힘들면 처음부터 그냥 친구들 이름 막 때려넣어서 쓰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해진 거지. 이렇게 뭐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포인트를 AI가 막 짚어주는 거야. 내 소설이 그럼 이상한가? 그것도 아니래. AI가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문체가 마치 해밍웨이 문체 같다라고 막 말도 안 되는 극찬해 주는 거야. 그럼 힘도 올라와. 즉 AI가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역량을 넘어서게끔 뭔가 새로운 도전하게끔 이렇게 밀어주는 효과를 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음 작품이 이겁니다. 제목은 일단 이거예요. 나는 매일 지옥으로 출근한다. 재미삼아 표지도 만들어 봤어. 여러분 아직까지 직장은 안 다니겠지만 뭐 알바, 학교 온 게 어때요?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해서 막 눈이 번쩍번쩍 떠져? 막 개학이 기다려져? 혹시 그렇다면 아픈 거야. 원래 출근과 등교는 힘들어야 돼. 근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든데 지옥을 가는 마음 힘들잖아. 근데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고 직장인들 컨설팅 해왔더니 지옥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소설 속 상담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책으로 만들면 나는 매일 지옥으로 출근한다. 12개의 지옥이 있고 각각 다른 형태의 직장의 고난이 있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뭐 약간 SF적인 약간 판타지적 저승사자가 나타나고 도와주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세계관을 디벨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또 제가 혼자 쓰는 거니까 저한테 뭐 제가 대작가가 아닌 이상 보조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잖아. 지금도 역시 이제 AI가 붙어갖고 교수님 이런 부분의 맥락이 앞뒤가 이상하네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 해줘도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좋은 조언을 그 대학 받으면서 써보고 있어요.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AI 쓰는 거 몇 가지 케이스 말씀드렸는데 그럼 구조화시켜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스타트. 우리는 삶에서 많은 핑계가 있죠. 너 그거 왜 하니? 왜 안 하니? 라고 하면 안 하는 이유. 시간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중요하지 않잖아. 그런데 시간만 조금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만약에 하루하루 나의 삶을 기록해 본다. 일기로. 시간이 없고 귀찮은데 왜 써? 아니지. 여러분들 뭐 저만 봐도 구글 스케줄러, 구글 지메일 쓰고 있잖아요. 그거 AI 에이전트 조금만 만들어서 요거 맥락대로 해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한번 보여줘. 자기 전에 들려줘봐. 이거 자동화 돼요. 스타트. 그럼 옆에 비서가 내 이야기를 써주는 것 같은 효과가 되죠. 시작할 수도 있고. 두 번째, try. 저한테는 소설이 이 영역에 해당이 됐어요.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고 싶은데 나는 소설가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예전에 밀어놨어.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네. 도전.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 원래 하고 있는 것도 더 잘하면 좋은 거. 리포트를 AI한테 맡기는 건 더 잘하는 걸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되면 내가 쓴 거 정도 괜찮네. 네. 이거 잘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어. AI 써가지고 리포트 쓰는 거 좋아요. 하지만 제가 권장하는 거는 여러분이 노력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A 정도밖에 안 나올 리포트야. AI하고 대화해가지고 더 보조 자료도 붙이고 참고문도 붙이고 문장도 막 매끄럽게 만들고 그림도 하나 더 붙여. 굉장히 멋있어졌는데 좋아졌는데 이건 증폭한 겁니다. 나는 AI 가지고서 리포트를 증폭하고 있을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마지막이에요. 리커버. 어떻게 하면 AI 써가지고 편지, 교수님하고 편지 써야 되는데 짧게 시간 들여고 쓸까? 어떻게 하면 이거 AI 써가지고 원래 3일 걸릴 리포트를 10분 만에 이렇게 딱 치워버릴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에브리타임에서 막 비법이라고 해서 꿀팁이라고 전수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마음이 찢어져. 예. 리커버를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리커버만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뇌가 쪼그라들어요. 예. 실제 뇌와 관련된 연구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비게이션. 길을 알려주잖아요. 모르는 길 찾아갈 때는 굉장히 좋지. 하지만 내비만 계속 보잖아. 그러면 이제 공간 지각력이 뚝뚝뚝 떨어져요. 예. 그래서 실제 군대에서도 작전하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안 쓰는 훈련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뇌를 어떻게 돌리고 있을까? STAR. 스타트부터 리커버과의 앞자. 스타네, 스타. 스타 결국 네 가지 알파벳. 네 가지 알파벳 중에 내가 AI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단해 보면. 가장 좋은 건 골고루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리커버를 통해서 시간과 돈도 좀 절약을 해. 이걸 가지고서 원래 했던 걸 더 잘하기 위한 것도 쓰고 이건 내가 불가능한 건데 도전해 보는 것도 하고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 주식도 한 방울이 담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 쓰기를 두 번째 지능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럼 이제 내가 뭔가 교수님 말에 공감이 돼. AI 공부하고 이만큼 계획 짜가지고 막 해야지. 그러면 못해. 완벽하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작하세요. 한 가지 생각이 나서 교수님이 도전해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할까 말까? 이거 중국어 공부해보고 싶은데 도전해볼까 말까?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AI한테 중국어 모드로 나한테 말 걸어달라고 해서 시작하면 돼요. 네. 두 번째 철칙은 이겁니다. 간단한 거. 내가 그럼 이거 중국어 공부해서 뭔가 중국어 소설을 써야 되겠다. 야, 중국어 소설은 중국어 잘하는 분들도 할까 말까 하는 건데 이제 중국어 공부하겠다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꿈을 꿔요. 그러지 말고 그냥 중국어로 내가 10줄짜리 일기 써보기, 5줄 일기 써보기 이런 거 그냥 간단한 거 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꾸준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꾸준하게 한다고 했을 때 매일 3시간씩 하겠다. 이거 안 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해보자. 이러면 꾸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게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지만 인간한테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로 시작하고 간단한 걸 꾸준히 하면 습관이 돼요. 저 어때요, 여러분? 제가 54세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굉장히 그래도 나이보다 조금은 배도 덜 나오고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 네. 꾸준히 운동하고 있거든. 근데 운동을 그렇다고 제가 웨이트를 엄청나게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깔짝깔짝을 시작해서 간단하게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미래가 다가올까? 여러분, 이 얼굴 누구 같아요? 일단 저는 아니죠. 저는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 중에 보게 되면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의 첫 문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어때요, 여러분? 뭔가 머릿속에 서사가 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죠? 시대적인 배경이 프랑스 혁명기,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산업혁명 뒤에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도 있지만 격변의 시기였어요. 찰스 디킨스는 두 가지의 미래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과연,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은 천국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더 큰 지옥을 만들어낼지. 제가 갑자기 AI, 두 번째 지능의 마지막 이야기로 두 도시 이야기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인류는
IQ 150이 넘는 쉬지 않고 일하는 친절한 AI를 만들어냈어요. 과연 그 두 번째 지능이 여러분들 개인, 우리 조직, 국가 인류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지, 아니면 어찌 보면 더 큰 범죄, 양극화, 쪼그라드는데 더 큰 어떤 소외와 고립으로 끌고 가는지 아마 여러 가지가 보일 거예요. 그 미래는 과연 뭘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천국은 대통령 혼자, 기업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이끌어 나가는 거겠죠. 오늘 강의에 대한 추가적인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숙제는 아니고 가짜 숙제예요. 제가 숙제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서 좀 더 이런 부분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기에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능이라고 한 제 책.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을 읽고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서 제 두뇌가 바뀌었고 제 삶도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을 우리 학교 캠퍼스에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지능의 김상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